전부터 미국 RV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RV 역사부터 시작해서 종류, 캠핑장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RV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리고 견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눴고요. 미국에서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에 미국 RV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하게 되어 좋았는데요. 미국의 RV 문화는 1700년대 중반에 카라반 형태의 외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는 모발홈이라는 컨셉의 이동형 주택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에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화면에 나오는 모바일홈은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을 붙여서 더 큰 집이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홈이 좀 더 럭셔리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가격은 5천만원대부터 1억원대까지 다양하게 있고 이베이 같이 온라인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바일홈은 2층까지 있는 초대형 모바일홈이에요. 1950년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V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밴을 개조한 것부터 견인이 가능한 트래블 트레일러 형태의 RV 생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1950년대면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로 이때 벌써 RV 문화가 태동되었다고 하니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빈티지 RV쇼로 아주 오래된 RV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 RV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어스트림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제 와이프도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데요.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가장 싼 모델이 한 5천만원에서 1억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딜러에게 가도 다른 브랜드처럼 할인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언제 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스트림을 끌고 크로스컨트리 여행을 다니는 노부부를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에어스트림은 역시 뭔가 있어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에어스트림의 독특한 알루미늄 외관 모양은 1930년대부터 에어스트림의 아이덴티티로 정착되었다고 하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RV 대표 브랜드로 빠지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35개 정도의 RV 메이커들이 존재하고 1천만 가구 이상이 이미 RV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50만 대 가까이 팔리는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RV를 구매하면서 RV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왜 고장이 나는지, 어떻게 수리하면 되는지 이해가 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RV 생산은 사실 완전 수공업에 가까운 형태예요. 기본적으로는 강철로 된 바닥에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를 올리고 그 사이에 합판으로 메꾸는 형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허접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고장이 난다거나 조립이 허술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RV는 도로를 달리면서 도로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느슨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주 일상다반사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V를 구매한다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AS를 잘해주는 딜러인지 딜러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그럼 RV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RV의 종류는 대략 9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클래스 A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버스 형태를 하고 있는 RV예요. 보통 매우 럭셔리하고 내부 공간도 매우 넓게 나옵니다. 내부는 보통 원목과 그리고 일부는 바닥에 대리석까지 갖추고 있고요. 첨단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단점은 당연히 가격이고요. 그리고 덩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의외로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보통 가격은 2억을 넘어가고 10억 가까이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은근히 많이 팔리고 많이 보이는 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 같아요. 제 기준에서 가장 큰 단점은
정박을 한 다음에 근처에 놀러라도 나가려면 버스를 통째로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캠핑 스타일은 정박을 한 다음에 하루 이틀은 주변을 관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B는 미니 클래스 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 A가 버스를 개조했다고 하면은 클래스 B는 밴을 개조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비교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정박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부 공간이 작아서 2인이나 4인 정도 인원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가격은 역시 싸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1억 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 B의 단점은 역시 클래스 A랑 마찬가지로 근처 관광을 하고 싶다면은 그 밴을 통째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하고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모델인 것 같고요. 하지만 견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동할 때는 훨씬 편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클래스 C예요. 클래스 C는 밴이나 버스를 개조한 클래스 A랑 B랑 다르게 트럭에다가 커다란 트레일러를 그대로 얹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도 활용이 가능한 사이즈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모델인 것 같은데 은근히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예요. 장점은 넓은 공간과 주행의 편의성인 것 같고요. 단점은 역시나 가격이 1억 내외로 상당히 비싸고 정박한 후에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RV를 렌트하게 되시면은 대부분 클래스 C를 렌트를 하게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래블 트레일러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트래블 트레일러입니다. SUV나 픽업 트럭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말하고요. 한국에서는 카라반이라고 흔히 불리는 것 같아요. 티치라는 장치를 써서 견인하는 차와 트레일러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트레일러 내부는 상당히 공간이 넓은 모델부터 작은 모델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분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박한 다음에 견인하는 차를 이용해서 주변 관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장점으로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래블 트레일러가 사이즈와 내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렴한 트레일러는 2천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1억이 넘어가는 에어스트레인까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점은 견인 차량과 트레일러 길이가 각각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행할 때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레일러가 균형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는 스웨이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고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핍스휠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예요. 픽업 트럭으로 견인이 가능하고요. 핍스휠 말 그대로 원래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잖아요. 5번째 바퀴처럼 바로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견인 차량과 거의 한 몸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전 시 조향이 좀 더 쉽고, 그리고 위험한 스웨이 현상 같은 것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트레일러 일부가 트럭 위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대신에 가격대가 좀 더 높고 더 무겁기 때문에 견인 차량이 상당히 강력한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포드 F350, 실버라도 3500, 램 3500 정도는 돼야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최소 한 5천만원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1억 이상 모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래블 트레일러에다가 텐트를 붙인 것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고요. 트래블 트레일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확장 자체가 텐트로 되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가볍고, 그리고 트레일러 사이즈가 좀 더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확장되는 팝업 트레일러는 중형 SUV 정도면 견인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고 높이도 낮아서 바람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대부분 작은 사이즈여서 내부 공간 역시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가장 착해서 1-2천만 원대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성 측면에서 가장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트럭 캠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럭 캠퍼는 사이즈도 트럭 사이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덕분에 노지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도심에 들어갈 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와 클래스 B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처럼 정박을 한 다음에 견인하는 트럭을 빼서 따로 가져갈 수도 있어서 이동성 측면에서는 정말 장점이 많은 캠퍼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 2인 정도에게 적합한 사이즈이고요. 그 이상의 사람이 쓰기에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차 공간이 안에 있는 토이홀러가 있어요. 실제 생김새는 트래블 트레일러 또는 피프스 휠하고 동일하지만 뒷부분이 열리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토바이나 ATV 등 다양한 아우토 스포츠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캠퍼들이 선호하는 형태예요. 대부분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 가격은 트래블 트레일러나 피프스 휠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RV 캠핑장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정박하고 자연 그대로 즐기는 드라이 캠핑 혹은 분다킹이라고도 하죠. 시설이 다 갖춰진 개인이 운영하는 전기, 수도, 하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RV 파크 또는 리조트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카운티 공원 내에 위치한 캠프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드라이 캠핑은 허가된 곳에서만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데나 정박하고 캠핑하면 경찰이 와서 친절히 다른 곳으로 모셔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된 장소를 찾는 방법은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드라이 캠핑을 하게 되면 전기, 수도, 하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사전에 준비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또는 솔라 패널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물은 RV에 사전에 가득 채워가시고 그리고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 즉 오수는 완전히 비워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이 캠핑이 가능한 곳은 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에서 지정한 곳이나 허가된 곳이 종종 있고요. 마땅히 머물 곳이 없다면 하루 저녁만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월마트 같은 곳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월마트에 가시게 되면은 해당 지점 매니저에게 사전에 얘기는 꼭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드라이 캠핑 가능한 지역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캠펜디움.com 같은 곳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캠펜디움에서 프리 캠핑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지도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지역에 캠핑 가능한 곳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베스트 호스트라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와이너리나 골프 코스에서 하룻밤 무료로 정박할 수도 있어요. 타 지역 이동 시 중간 기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사설 캠핑장은 한국의 콘도미니엄 리조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편합니다. 싫어할 사람은 없죠. 저희 와이프도 사설 캠핑장을 훨씬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설 캠핑장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 세 가지라 하면 물, 워터, 그리고 전기,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수어, 하수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안 해서 갔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화장실이나 오수 버리는 게 갑자기 문제가 돼서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캠핑장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KOA, 코아가 있고요. 코아는 전국구 캠핑장 프랜차이즈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어요. 코아에 가시면은 좋은 점은 다른 사설 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장이나 당구대, 탁구대 이런 오락시설들이 참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코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종이접기라든가 종이로 접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든가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아만큼은 아니지만 또 상당히 패밀리 프렌들리한 걸로 유명한 젤리스톤 파크가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 RV 리조트라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히 많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 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와이너리나 좀 어른 취향의 그런 테마로 이루어진 RV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V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죠.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포트 윌더네스 리조트 앤 캠프그라운드예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게 놀이기구가 있는 매직 킹덤 파크에서 물을 건너면 바로 위치해 있는 캠핑장이고요. 보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곳이라 대부분의 가족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머물면서 이것저것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시즌 패스를 사서 같이 노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예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캠프그라운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셔널 파크, 스테이트 파크, 카운티 파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퍼블릭 캠프그라운드의 장점은 뭐니 해도 위치죠. 보통 주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사설 캠핑장처럼 뭔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큰 RV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드라이 캠핑에 비슷하게 전기, 워터, 수어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셔널 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세미티나 옐로스톤 같은 경우에는 오픈 개시 당일 예약을 하시려고 하셔도 보통 5분 안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제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예약하는 연습도 미리 좀 하신 다음에 바로 예약을 진행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50불 내에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가격도 사설 캠핑장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약은 마찬가지로 캠펜디움이나 구글맵에서 사전을 찾아보시고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캠펜디움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 잘 돼 있는 편이니까 원하는 내셔널파크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 RV 구매하는 요령이랑, 그리고 RV를 만약에 트래블 트레일러나 핍스일 같은 거 사시면 견인을 하셔야 되는데, 견인을 어떤 차로 어떤 사이즈의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RV 앱이나 웹사이트, 제가 사용하는 RV 관련 정보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